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906명의 50%가 넘는 480명이 불법 유출된 개인 간 성적 영상물을 봐도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발견된 사진 하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의 나체에 제 얼굴이 합성되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몸매 좋아져서 기분 좋을 듯. 여기에 사진 올라오는 여자들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요? 사진 밑에 달려있던 댓글들 속의 조롱과 비난들. 저는 그들의 댓글로 2번 상처받아야 했습니다. 온라인 성폭력의 유형으로는 상대가 원치 않는 온라인상의 성적 농담이나 비하, 단체 채팅방에서의 성희롱, 지인 능욕, 리벤지 포르노, 온라인 스토킹, 온라인상에서의 성관계, 성매매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리벤지 포르노와 지인 능욕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성적 영상물을 뜻하는 리벤지 포르노, 복수를 뜻하는 리벤지와 포르노의 합성어로서 관계를 파기한 상대를 모욕하거나 상대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 유포한 영상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2016년까지 5년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된 개인 성행위 영상만 18,0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피해 규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포르노라는 단어가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 대신 개인 간 성적 영상물,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 유출 성폭력 등의 표현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인 능욕은 음란 사진 합성 범죄의 한 유형으로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서 유포하는 온라인 성폭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201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4%가 온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온라인 성폭력은 피해자들에게 더욱더 큰 고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한번 유포된 사진과 영상은 확산 속도가 빨라 완전히 삭제하기가 쉽지 않고 그에 따른 2차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합성 사진 올린 게 뭐가 어때서? 몸매 얘기 좀 할 수 있지. TV에서 연예인들도 하잖아. 직접 신체가 닿거나 폭행을 한 것도 아닌데. 게다가 가해자들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온 벌금형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개인 간 성적 영상물 범죄의 경우 무조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당신의 행동,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성범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떨리네요. 저는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들어갔고 IMF를 거쳐서 그 직후에 삼성에 입사를 했습니다. 해외 영업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회사를 너무 오래 다녔나 10년 가까이 다니다 보니까 저도 직장 내 성희롱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가 대기발령이나 왕따나 이런 불이익을 겪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를 다니면서 4년 동안 법적 투쟁을 하면서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스스로 소명해야만 했던 그런 어떤 회사 생활의 말미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남다른 시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경험으로부터 매우 자유롭기는 어려우니까요. 예전에 저라면 내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들이 제가 직장 회식을 갔는데 상추쌈을 입에 딱 넣어달라고 막 해가지고 싫었지만 부장이 얘기하니까 상무가 얘기하니까 입에 넣어줬더니 손가락을 쭉 빨았어요. 막 이런 이런 얘기 들으시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그건 내 얘기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 외국 인터뷰를 보면 Thank you for sharing 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쉐어링이 감사한 이유는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폭력 사안들, 직장 내 폭력 이런 것들은 난무합니다. 직장 내 성폭력은요, 성의 문제이기보다는 폭력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양상이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지난다고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것의 양상이라든가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그걸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아주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과거보다 오히려 요즘 들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무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명예훼손도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 자칫 가해자로 둔갑하기도 하고 또 하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그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될 어떤 사람들, 손 내밀어야 될 그 사람들을 가해자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왜 변호사라고 했잖아요. 저는 오늘도 하루에 한 2건 정도의 재판과 2건 정도의 상담을 하고 여기에 왔는데요. 매일 거의 일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건들 대부분에 저 길 가다가 성폭력 당했어요 사건은 사실 거의 없어요. 대부분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들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성폭력의 시작부터 끝까지만 두둥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앞전의 상황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히스토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토리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순간 싫어, 하지마, 뭔 짓이야 이런 대응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뿐인가요? 이 문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피해 상황이 지나고 나면은 신고를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 관계도 사실은 이해관계 안에 포함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피해자가 이중고를 겪는 사이에 가해자는 어떠냐면 자기가 가해한 줄을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해자인지를 아예 모르는 그런 사건들을 꽤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한편 여러분들은 법을 얼마나 믿으세요? 법 믿으세요? 전 법 믿어요. 전 법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법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무엇이냐? 법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툼 중 어느 정도의 수위에 다다랐을 때 이 영역에 개입을 할 것이냐를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요, 성교육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어떤 교육들도 많이 되어 있어서요, 피해가 무엇인지는 잘 압니다. 피해를 당하면 신고해야 하는 것도 압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법이 개입할 수 있는 정도의 영역인가, 혹은 내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가르쳐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무고로 오인받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내 말을 믿어줄까라는 것들이 항상 피해를 당하고 뭔가를 하기 전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신고를 하면 길어지겠죠? 그러면 마음이 초조하고 급해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게 될까요? 고민 끝에 하게 되는 첫 번째 액션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SNS에 씁니다.
내가 너를 발라주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문제들이 삶은 길잖아요. 쓰는 순간에 어떤 그 통쾌함은 짧은데 고개 와글와글한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사실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취급받으면서 걸어가야 되는 생각보다 긴 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요즘 일상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고 취급되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이러려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특정 사건을 막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변호사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서 제가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 제가 상담했던 것들을 조금 짜집기를 해보았습니다. 그 문단내 성폭 사건이 작년에 많았어요. 올해도 많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단내 성폭 사건에 기반해서 이제 어떤 제가 들었던 스토리들을 조금 개략적으로 희석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한 문학도가 있어요. 지망생입니다. 그런데 교수가 이제 막 수업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 있겠죠. 강의가 끝나고 뒤풀이를 합니다. 요즘은 또 꼭 술을 먹어요. 뒤풀이에. 술을 먹고 집 방향이 같은데 데려다 줄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택시를 타고 택시가 한강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그 교수의 손이 그 입고 있는 티셔츠 안으로 들어옵니다. 가슴을 주물주물합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제가 사건을 해보니까 이 순간 깍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황스럽기도 한데 창피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혹시 취했나? 근데 내일 얼굴 어떻게 보지? 이것 때문에 그 순간 그 얼음땡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그런 게임이 있는데 얼음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최초의 목격자가 잘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요가 자기에게 가장 불리한 증인으로 다시 이제 환원되는 그런 류의 사태가 이분에게도 벌어집니다. 이러고 내렸어요. 다음 날 자기가 학교를 가요. 그 다음 주 학교를 가요. 말할 수 있었을까요?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속된 말로 저놈이 나의 등단의 입구에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작품도 봐줘야 하고요.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 업계의 사람들과 엄청 친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고 난 증거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조금 시간이 지나갑니다. 신고를 안 하고 별 얘기를 안 하니까 교수가 이번에는 되게 유명 문인들이 모여있는 학회가 있어. 같이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가고 싶겠죠. 그 지망생을 저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갔더니 여행철도 아니고 주말도 아닌데 리조트가 그러니까 썰렁합니다. 거기에 학회가 없어요. 그냥 교수의 지인 친구가 모여가지고 술을 먹는 자리에서 나는 뭐지? 여긴 어디? 이러고 술을 먹습니다. 많이는 안 먹었어요. 봤더니 떡하니 방을 하나 잡아놨어요. 여기엔 트윈 베드가 있어요. 트윈은 침대가 2개란 얘기예요. 교수가 얘기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하지 않아. 나 믿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자고 얘기를 해요. 자다 보니까 눈을 떴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딱 뜨니까 교수가 벗은 몸으로 내 몸 위에 있는 거예요. 막 그렇죠? 진짜로. 그래서 저도 막 들으면서 막 그래요, 맨날. 근데 그러니까 밀어내려고도 하고 막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신고가 됐을까요? 예,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너 왜 거기 따라갔어? 네가 조교야? 네가 부인이야? 너 동료야? 확인해봤어? 학회가 아니면 비행기 잡아타고 와야지 왜 그랬어? 이런 얘기가 머릿속에 왕왕 돌고 막 이렇게 전날 당했던 성폭행의 기억 속에서 그날도 별대처를 못하고 돌아와서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수순이 있어요. 제가 직장 내 성폭력을 해보니까 혹은 조직 내 성폭력을 해보니까 첫 강간이 이루어지고 나서 대응이 안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슬쩍 도와주는 척하면서 작품을 봐주는 척하면서 문인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척하면서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합니다. 2번 응해요. 왜냐면 안 응하면 불이익으로 돌아오니까. 불이익을 준다고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겠어요? 콘돔만 끼고 해줘요. 제발 저는 싫어요. 막 내색은 했어요. 하지만 안 됩니다. 임신할까봐 불안해요. 일단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또 불안에 떨며 기다립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화가 나죠. 신고를 하고 알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너 왜 그 사람과 데이트했어? 이런 이야기가 돌아옵니다. 뭘 노리고 그거를 침묵했어? 라고 돌아옵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케이스에 굉장히 전형적인 예고 아주 약간만 해석을 한 겁니다. 다른 예를 하나만 또 들어볼까요? 아는 오빠가 나오라고 합니다. 나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어요. 나는 20대 후반의 여성이고 나는 좀 심심하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도 나온다고 하니까 갑니다. 그 자리가 끝나고 마음이 좀 이렇게 통하고 소통이 됐던 남자가 있어서 연락처를 줍니다. 그랬더니 니네 집에 강아지만 보러 가도 돼? 이렇게 다음날 연락이 옵니다. 이런 거 여러분 되게 많아요. 애완동물 기른다고 하는 잠정적 가해자들을 경계해야 돼요. 애완동물이 주는 그 공감대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갑니다.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왔어요. 어머, 니네 집에 체중계가 있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체중계에도 막 올라가 보고 너도 올라가 봐. 이래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앉습니다. 약간의 스킨십이 벌어져요. 이 여성은 그래 뭐 약간의 뽀뽀와 약간의 허그 정도는 허용할 의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내 방에 들어오라고 했다고 해서 나에게 약간의 스킨십을 허락하라고 했다고 해서 나를 덮치라는 건 아니었는데 이 남자가 나를 덮칩니다.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저항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뭔가 이제 이렇게 남자로부터 폭력을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잘 못한 거예요. 밀어내려고는 노력해봤지만 체격의 차이상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막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 그 남자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밖에 나갔는데 밖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대화도 좀 합니다. 사과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봤는데 신고는 해야겠는 거예요.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적극적으로 응했잖아. 네가 속옷도 네가 벗었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건 너무 많아서 저한테 눈 감고 얘기를 100개 지어내라고 해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도 지어낼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들로부터. 신고를 했는데 이 사건이 무고 인지돼가지고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재판 스탠바이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폭력이 아닐까요? 맞아요. 이건 성폭력이에요. 성폭력인데 여기선 문제가 있어요. 법이 의율해주는 성폭력이냐의 문제. 법이 의율하게 해주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문제였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요즘 성폭력의 특징이 있어요. 요즘 성폭행의 특징에는요, 지인 간의 성폭행의 특징에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밀폐된 공간을 들어가는 일이 많아요. 노래방, 모텔, 호텔, 네 방, 내 방.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프렌십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루밍의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과거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술이 개입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 술을 먹는 과정에 대해서도 엄청 민감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예나 지금이나 이 그루밍 되는 과정에서 나 싫어라는 표현을 명징하게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여기서 멈출지 더 하려던 건지 아니면 그냥 친해하고 허깅을 하는 건지 아니면 허깅을 한 다음에 내 옷을 훌떡 벗길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떡하지? 그리고 이거 뭐지?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뿐인가요? 선뜻 신고를 못하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망할 놈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의율되는 그 지점들의 있을 것이냐의 문제를 좀 고민하고 고소를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좀 인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요,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싫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의율되지는 않습니다.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법이 처벌해주는 성폭력의 범위를 알고 움직이셔야 돼요. 이게 민사적으로만 배상이 가능한 건지 형사적으로도 의율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건 아니지만 사회도덕적으로 비난할 건지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증거 모은다고 혹은 이해관계 때문에 애매한 관계를 좀 취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건을 해보면요, 강제추행 강간 사건의 가해자가 나 얘하고 이렇게 친했어요 하고 나누는 톡 같은 거 엄청 많이 냅니다. 문자도 마찬가지고요. 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네 번째는요, 피해자가 내가 말 안 해도 성폭력이니까 무조건 알아줘야 돼. 나한테 질문하면 다 너네 아웃. 이러면 안 됩니다. 불편한 질문을 감수해야 실체적 진실이 명확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무작정 SNS에 호소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통쾌함은 짧고요, 그 고통이 오래 갑니다. 피의자로 전환이 됩니다. 피해자에서.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와 피의자를 대하는 태도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서 싸워야 하는데 일단 무작정 SNS에 호소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오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법적 테두리 안으로 사건을 가져오고요. 기자로 하여금 취재를 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보를 하고. 혹은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든 이기든 기자회견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박유천 씨 사건 그 두 번째 친구 여성 그 무죄 받은 그 사건, 그다음에 곽현아 씨 사건, 제가 그 여성 측 변호사인데 그 경우가 이겼을 때나 졌을 때나 이제 할 말이 생깁니다. 인내는 길지만 대신 통렬하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마지막은 저같이 떠드는 전문가의 자문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요, 피해자는 바로 가서 신고하고 바로 가서 진술하는데 가해자는 사법기관으로부터 연락받으면 자문하는 곳을 찾아가서 다 코치를 받고 옵니다. 누가 유리하겠어요? 가해자가 유리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알고 움직이셔야 그 무고로 몰린다든가 명예훼손으로 둔갑되는 일들이 좀 적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난 아닌데 가해자를 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방하는 법 팁 하나만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장미여관 같은 이제 그 분들이 부르는 노래 보면, 아, 내가 데킬라도 사주고, 내가, 호텔비도 내주고, 그냥 가다니, 점점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억울할 수 있어요. 사회 도덕적 비난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나를 만져도 돼, 섹스하고 싶어 해도 돼, 이 등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설령 그 사람이 나한테 왜 나의 이 뻔한 호의만 받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나쁘다고 비난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우리 관계의 신체적 접촉의 진일보야 라는 착각은 지양해야 가해자가 되는 어떤 우려로부터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 가해자가 가해인 거를 모르는 그런 것들, 그래서 무고 고소, 명예훼손 고소는 피해자에게, 한때는 그루밍 되어가는 과정의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행동이 범죄로 인정받을 때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왜냐하면 판사의 심정엔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의 관계를 진일보 발전할 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괜찮아? 라고 잠시 물어보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상대를 정말 좋아한다면, 상대를 정말 배려한다면 그 관계를 좀 더 녹립고 아름답게 가져가기 위해서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쯤 연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는 순간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은 후의 대처는 더 중요하다. 그 대처를 잘하려면, 그 순간에도 그 후에도 대처를 잘하려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조금 영리해지고 조금 더 부지런해지고 마음을 열고 용기를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이었습니다. 대학생의 성스러운 수다. 안녕하세요. 성수다의 진행을 맡은 임성민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30대가 되기 전 남성은 3분의 2, 여성은 절반 정도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젊은 층의 성문화가 많이 개방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층의 성의식도 그만큼 많이 성숙해졌을까요? 성의식의 성숙은 성행동에 있어서 나만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은 성행동에 있어 상대방의 의사를 얼마나 존중해주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대학생 8분과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이현숙 대표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 민감하지만 꼭 짚어봐야 할 대학생의 성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 한 잔씩. 술 있지? 짠. 자, 진짜 오랜만이다. 위하여! 위하여!
진짜 우리 오랜만에 너무 수고했어 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야, 니네 아이 컨택 장난 아니다. 얼굴 뚫리겠어. 고마워라. 많이 놀렸잖아. 선배, 진아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좀 뭐래 하지 마.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야, 그럼 마셔야지. 마셔라. 러브샷, 러브샷, 러브샷. 잘 마신다. 잘 어울린다. 나 몰라, 오빠는 잘하지. 너무 오랜만에 만나. 야, 뭐야? 정말 많이 취했어? 됐는데 아, 그냥 미치겠네. 그럼 진아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그래도 되나? 미안해요, 선배. 지금 추우니까 빨리 조심해서 들어가. 부탁해요. 잘 좀 부탁해요. 너 아까 분위기 좋던데 진도 잘 빼라. 빨리 가라 그냥. 갈게. 야, 너 아무튼 잘해라. 좋은 시간 보내라. 가 조심해서. 진아 자. 나 너 많이 좋아하는데 우리 만나볼래? 네, 첫 번째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굉장히 묘한 상황에서 얘기가 끝났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이 사례를 어떻게 봤을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던 일들인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좀 민망한 것 같아요. 둘이 이제 모텔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됐을지 후일담이 정말 궁금해요. 예, 그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네. 네. 저도 궁금하군요. 네. 뻔하겠죠? 뻔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둘이 모텔에 들어갔으면 이제 분위기 탓에 좀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예. 네, 분위기 탓에. 예. 뭐 이렇게 정말 좋아서 진심에서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분위기 좀 술 때문에, 먹고 예. 취한 분위기에 그쵸. 예, 뭔가 그 상황이 더 벌어졌을 거다. 예. 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너무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네. 모텔에 술 취한 후배를 데리고 간다고 해서 바로 관계를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다들 좀 안 봐도 비디오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학생은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군요. 네. 예. 또 비슷한 의견 있나요? 예. 그 앞에 상황들을 보면은 네. 이제 술에 취한 이제 후배를 이제 모텔에 같이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귀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까지는 맺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굳이 사귀지 않았는데 굳이 네. 그렇게 하면은 대학교 내에서도 솔직히 보이는 시선들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성관계까지는 안 맺었을 것 같습니다. 저런 비슷한 상황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니까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예. 학생들이니까 예, 예, 가끔씩 그렇죠. 술자리에서 예.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또 다른 뭐 의견들이 있나요? 예. 저도 지금까지 나온 분들이랑 같은 의견인데요. 진짜 네.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같으면은 그 여자분이 이제 또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정말 사랑하면 아껴주고 기다려주고. 예, 그래야 예. 된다고 생각. 그러게 생겼어요. 고맙습니다. 예, 정말 다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학생들의 이야기와 생각을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뭔데요? 저런 상황에서 남녀가 같이 숙박업소를 들어갔다거나 또는 남녀가 같이 1박 2일 여행을 갔다거나 했을 때는 서로 성관계를 동의했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같이 여행을 간다. 예. 네. 같이 숙박업소를 들어갔다. 예, 같이 이제 서로 좋아서 여행을 가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여행에는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다. 예, 그렇죠. 예. 숙박업소로 간다는 거는 다 그런 뜻이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의견은요? 네, 저는 남자들이 왜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보통 여행을 가거나 이제 그럴 때는 여자분들한테 물어보실 때 같이 여행 갈래? 아니면 같이 우리 쉬러 갈래?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의를 구하시는 건데 거기에는 스킨십에 대한 여부는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황상 조금 스킨십에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같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님의 질문에 학생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대표님, 같이 여행을 가자, 또 숙박업소에 같이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뭔가 스킨십을 허락했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한테는 성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감정들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결정권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성폭력이라고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상황에서 보여지면 이미 한쪽은 그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면 그건 바로 폭력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앞에 사례에서는 성폭력이 행해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성폭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선생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성 역할에 대한 규범이 있어요.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한데요. 그러한 규범이라는 것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상식입니다. 예컨대 여자들의 성행동은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일 것이다라고 믿고 계시죠. 또 남자들의 성행동은 반면에 적극적일 것이고 공격적일 것이고 그리고 또 가장 크게 다른 차이는요. 결혼과 상관없이 남자들의 성행동 굉장히 자유로울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관념인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실제하고 이중적인 규범 때문에 많은 폭력 상황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사례로 돌아가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사례에서 보면은 술 취한 친구 진아를 남자 선배에게 부탁을 하는 두 친구가 있었죠. 윤경이와 수연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그 친구를 부탁하면서 자리를 떠났는데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저는 성폭력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방금 전 상황이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거든요. 네, 전혀 생각 못했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을 보내줬을 거다. 네. 예. 아무래도 좀 여학생들은 우리 좀 순수하게 생각하는 게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만 봤을 때는 그냥 친구 집에 잘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는 그런 두 학생인 것 같고 또 다른 의견 있나요? 그 선배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안심하고 그 친구를 맡기지 않았을까요? 네, 여기서 좀 어떻게 잘 대처를 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를 재배치해 봤으면 합니다.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간에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술을 먹은 친구들을 두고 가는 것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그러면 친구를 대신해서 친구를 보호해주는 자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구체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뭐 둘만 술자리를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에 친구들이 좀 챙겨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이렇게 집에 잘 갔는지 확인을 한다든지 요즘 또 문자도 많고 그러니까 문자로 확인을 한다든지 뭐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그런 건 어떨까 싶은데요, 선생님. 그렇죠. 집에 도착할 시간쯤 돼서 가족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선배한테 잘 도착했는지 데려다줘서 고맙다라고 안부 인사를 하면서 확인하거나 이러한 뒷작업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서로가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감각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외에 주변의 친구들,
그런 삼자의 어떤 대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술자리에 있어서 어떤 친구가 많이 취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 서로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안전핀이 돼야 되겠죠? 예. 자, 주변 친구, 이렇게 제3자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당사자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지뿐만 아니라 제3자의 관심도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왜 이렇게 들려? 공백이냐? 오라버니들끼리 할 얘기가 있으셨다. 하여튼 잔소리는. 근데 선배가 진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뭐. 근데 그 자식 너무 물러 터졌어. 아니, 남자가 확 끄는 맛이 있어야지. 안 그래? 야, 내가 길거리에서 이러지 말라 그랬잖아. 알았어. 안 한다, 안 해. 삐지셨어요.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도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해. 알았어, 안 한다고. 야! 나 갈게. 아, 싫어. 아, 왜? 아,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낯설다? 아, 오늘따라 왜 그래? 내가 싫다고 그랬잖아. 싫다고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지. 왜 자꾸 그래? 우리가 남이야? 야, 스킨십 하는 것도 일일이 허락을 맡아야 아, 돼? 됐어. 말이 안 통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 나 간다. 야! 자, 두 번째 사례를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연인들 간의 어떤 신경전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봤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이런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은요? 예. 예, 같은 남자지만 이제 여자분이 이렇게 거절의 의사 표현을 하는 거를 이제 남자들이 가끔 내숭을 떤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보면은 사실 어떤 그분의 의사를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행동이 좀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같은 남자지만. 여성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되고 그 내숭이라기보다는 정말 싫어서 하는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네, 이제 거절을 했으면은 그런 거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서로 좀 다른 의견이 나왔네요. 또 여학생들의 의견은 없나요? 네. 여자들은 또 싫으면 싫다고 하는 건데, 아까 저 영상에서도 여자친구가 이제 싫다고 했는데, 또 그거를 내숭이라 생각하고 돌려서 생각할 경우에 저 난감할 것 같아요. 싫은 건 싫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예. 다른 여학생 의견 없어요? 네. 네, 이렇게 실제로 싫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 남자친구가 진짜 싫거나 스킨십이 싫어서 그러는 경우보다는 길거리를 지나가는 경우나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시선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춰서 남자친구가 스킨십을 하는 그런 조금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사실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또 금성에서 왔다고 할 만큼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죠. 하지만 이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자꾸 이렇게 싸우고 또 다툼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그 선택일까요? 글쎄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상황과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어요. 소통과 수용의 문제인데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세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세상 살기 위한 세 가지 기술. 첫 번째는 말하기 기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하는 것을 잘 듣는 듣기 기술이죠. 그리고 각자 의견을 말하고 들었다면 그 다음에 서로 조율해야 되겠죠. 타협하는 기술입니다. 말하기, 듣기, 타협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술인데요. 성행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상황에서 보여주는 그런 착오는 없어지겠죠. 소통과 수용의 방법에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 실제 저런 사례와 같은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여학생들은 좋아하는 이성에게 좀 거절을 하는 의사를 밝히기가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의 그 진짜 속마음을 헤아리기 힘든 부분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법을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냥 싫어서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듣고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말하기 기술과 듣기 기술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애매하고 곤란할 때는 발음되는 말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싫다라고 하면 싫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말하는 기술을 정리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애들로 말하지 않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표현을 정면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하는 것도 아무 때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기 좋은 때가 있고 상황에서 보게 되면 말을 해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놓치게 되면 말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요. 길게 말하면 잘 안 들려요. 간단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네, 이게 말하기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할 때는요, 말하는 대로 믿으세요. 그 이면에 깔린 걸 생각하려고 하시면 곤란해집니다. 네,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한답시고 나의 의사를 확실하게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나 또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행동은 서로한테 큰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내가 원하는 것도 하지만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이렇게 권리를 행사할 때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죠. 있는 그대로. 그게 바로 경청이고 듣기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대표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스스로에 대한 막 책임감이 이렇게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상대방의 욕구에만 맞추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당당하게 더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성문화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진짜 어이없었다니까. 연인 사이 스킨십도 허락 받아야 하냐? 지도 즐길 때가 언제고.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야, 원래 여자들이 오락가락 하잖냐. 그러려니 해라. 그나저나 넌 어떻게 됐어? 잤냐? 좋았어? 비밀이다. 야, 너 혹시 못했냐? 프라이버시라고 이 새카만 놈들아. 이 자식 못했어. 넌 좀 빠져. 여자친구도 없는 게 어디서. 너보다 낫다. 야, 너 근데 윤경이랑 잘해보는 거 어떠냐? 윤경이? 야, 윤경이 얼굴도 반반하고 몸매도 좋잖아. 맞아. 이 바스트가 죽이잖냐. 하긴 걔가 좀 볼륨이 좀 과하게 좋긴 하지. 너 꼬셔? 너, 야, 네가 좋다고 하면 걔가 넘어온다고 하냐? 그만해. 왜? 그만하라고. 너 진짜. 윤경아! 야, 어떡하지?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죄졌냐? 농담이잖아, 농담. 냅둬 그냥. 몰라, 씨. 야, 그럼 그렇고 어제 축구 봤냐? 어제 경기 했었잖아. 누가 이겼냐 어제? 호나우딩요. 진짜. 네, 마지막 사례를 함께 보고 왔습니다. 이번 사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면서 저것도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무심히 넘기고 나면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혹시 학생들은 저걸 보시고 어떤 점이 마음에 걸린 거 있으신가요? 예,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남자들끼리 저 여자가 들으라고 이렇게 의도를 해서 한 얘기도 아닐 뿐더러 그러면 저런 사적인 대화까지도 어떤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게 좀 당황스럽기는 해요. 여학생들은 어떠세요? 네? 네, 자리에 없을 때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학생이 결국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그 대표님의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런 상황이 왜 문제가 되는지요? 그렇죠. 많이들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떤 물리적인 폭력 같은 데는 여러분들의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물리적 폭력 가기 전의 상황, 어떤 말을 주고받았고 어떤 행동을 하자고 유의를 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을 보는 것하고요. 그 사실이 포함된 가치를 보는 것과의 구분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을 대상화시켜서 성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인격 모독입니다. 존재감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농담은 일종의 언어폭력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폭력은요, 크게 말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것은 우리가 성폭력으로 보기 때문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농담이라든가 단순히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른 사람의 인격에 손상을 주는 폭력 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이 단순한 농담으로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도 영상을 보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듣고 좀 많이 당황했는데요. 솔직히 남자 대학생들은 이런 상황이나 아니면 남자들끼리 따로 있을 때 이런 농담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게 여자들한테는 성폭력이다,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게 좀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가끔 저런 야한 농담을 하는 친구들 보면은 좀 농담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 약간 유난 떤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선생님 말씀도 들어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다른 여학생 의견은 없나요? 사실 저희 여자들도 가끔 저런 농담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 여자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여자들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문제, 특히 성폭력이라고 하는 문제는 남녀의 문제로 구분지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느냐로 보시게 되면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상대방은 어떤 것이 언짢을지가 헤아려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방적으로 뭐 남성이 여성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여성도 남성한테 서로 상대적인 거니까 정말 이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잘 인식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을 일반적인 가해자로 보거나 여성을 일반적인 피해자로 보는 시선부터 우리가 좀 깨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심코 던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크나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성적 비유, 또 외모 평가 이런 것 등 사회에 일상화된 관행들을 올바로 인식하고요.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8명의 대학생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편으로는 정말 공감이 되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성스러운 수다를 통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성에 대한 건강한 생각과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대학생의 건전한 성문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